결혼 과정은 순조로웠고요. 저희 집이나 남자친구네 집이나 사정은 다 비슷했고 부모님들도 욕심이 없으신 분들이세요. 남편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었고 우리 부모님도 예비시댁도 예단, 예물, 혼수 다 필요 없다고 집만 너희들이 알아서 구해라 하시면서 우리가 많이 도와주지 못하니까 바라지는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남편이랑 저랑 각자 살던 집에서 짐도 거의 그대로 가져오고 가전제품만 몇 개 더 사는 걸로 혼수를 퉁쳤고요. 그렇게 다른 준비는 딱히 걱정이 없었는데 집 구하는 게 문제였네요. 남편이나 저나 부모님에게 손 벌릴 상황이 아니어서요. 시부모님께서는 20년 전에 이혼을 하셨고 어머님께서 혼자 식당을 하면서 남편을 홀로 키우셨거든요. 친아버지는 진작에 따로 가정을 꾸리셨다고 하고요. 남자친구도 아버지랑 연락 안 하고 지낸 지 벌써 16년도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졸업식, 입학식 때도 본 적이 없다고 했었는데 사실 남편이 결혼 때문에 아버님께 연락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저도 주변에 많이 물어봤는데 그래도 결혼식에 아버지 자리가 비어있는 것보단 이혼한 아버지라도 모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버님께 연락을 드리고 찾아뵙기로 했고요. 그렇게 아버님을 만나보니 더할 나위 없는 신사처럼 젠틀해 보이셨어요. 자기도 젊었을 때는 방황도 많이 했고 지금까지도 아들한테 미안해서 연락 한 번 못했지만 한시도 잊은 적 없다고 하셨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결혼할 때 보태주려고 이제껏 따로 모아놓은 돈도 있다고 신혼집 구할 때 보태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땐 얼마나 다행이라 생각했는지 몰라요. 안 그래도 저희가 둘이 모은 돈이 조금 애매해서 신혼부부 대출에 이것저것 더 받아야만 했던 참이었는데 저희가 모아놓은 돈 6천에 보태주신 5천 더해서 신혼부부 대출까지만 받으면 그래도 소형 아파트 정도는 살 수 있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아버님한테 연락드리길 정말 잘했다고 둘이서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아버님께서는 자기가 부동산을 하고 있으니 좋은 매물 싼 값에 찾아주겠다 호언장담을 하셨고 얼마 안 가서 몇 군데 진짜 보여주셨고요. 그 중에 신축 아파트 하나가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교통편도 좋고 방도 큼직하니 2개짜리였는데 가격도 알맞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등기도 떼보고 융자는 있는지 이것저것 꼼꼼히 살펴주시더라고요. 집주인 만나서 신분증이랑 얼굴도 확인했고요. 정말 모든 게 너무 신기하리만치 척척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남은 건 이제 식을 올리고 신혼집에 이사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저는 일도 잘 풀린 겸 그래도 신혼집에 침대랑 옷장은 새로 사야지 싶어서 알아보다가 가구 사이즈는 알겠는데 신혼집 방 사이즈를 정확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께 여쭤볼까 하다가 괜히 바쁘실 것 같아서 줄자를 손에 쥐고 혼자 다시 가서 보기로 했어요. 부동산을 지나가며 문이 잠겨 있어서 바쁘신가 보다 생각하고 아파트로 갔어요. 그때가 저희 중도금 내고 남은 잔금을 아버님께서 내주겠다 하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어차피 빈집이니까 따로 안 들러도 되겠지 생각하고선 처음 아파트 보러 오던 날 얼떨결에 외워버린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번호가 안 맞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잘못 눌렀나 생각하다 다시 눌러보려는데 현관문이 벌컥 열렸어요. 빈집이어야 할 저희 신혼집 현관문이 갑자기 벌컥 열리더니 저는 깜짝 놀라며 소리를 질렀고 현관문을 안에서 연 사람도 같이 소리를 질렀고요. 제 신혼집에 이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사 온 지는 벌써 일주일이 넘었다면서요. 저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냐고 여기는 저희가 몇 주 전에 중도금까지 걸어놓고 계약서 사인까지 했다면서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휴대폰으로 찍은 계약서를 보여드렸더니 이 사람도 매매 계약서를 들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전 주인한테 전화를 연결해 주셨는데 제가 계약했던 그 사람이 아니더군요. 갑자기 하늘이 노래졌어요. 제가 만난 사람은 가짜 주인이었던 겁니다. 저희가 그때 계약하러 같이 만난 자리에서 중도금도 현금으로 바로 드렸거든요. 현찰로 주면 아버지 봐서라도 계약금도 안 받겠다고 집값도 깎아준다고 해서 친절하게 남편이 바로 은행 가서 5만원권으로 6천만원 그 자리에서 드리고 영수증도 받았던 거거든요. 결국 영수증도 아무 의미 없는 종이 쪼가리가 되어버렸고요.
정신없이 신혼집에서 나와 다시 부동산으로 가봤지만 역시나 가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집에 조그만 식당이 하나 있었는데 들어가서 잠깐 물어봤습니다. 옆집 식당 아주머니 말로는 문 잠근 지 한 사나흘 됐다고 하고요. 부동산 앞에서 쪼그려 앉아 그 소리를 듣는데 그땐 정신이 정말 나갈 뻔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어요. 그날 닫힌 가게 문 앞에 쪼그려 앉아서 울며 불며 한참 동안 남편이랑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잠 한숨도 못 자고 남편과 상의했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였어요. 그때까지 남편이 시아버님께 전화를 계속해도 당연히 안 받았고요.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경찰에 신고부터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시아버님은 이미 사기 혐의로 전과가 많았어요. 공인중개사는 물론이거니와 계약 당시에 확인했던 집주인 운전면허증도 죄다 위조였더라고요. 아파트 상가에 작은 복덕방 하나 접수해서 어디 사기칠 먹잇감 없나 미끼 던지고 기다리던 때 연락 끊고 살던 아들이 결혼한다며 찾아온 거죠. 그 먹잇감이 저희 남편이었던 거고요. 상황 파악이 되고 나니 그때 솔직한 심정으로 결혼이고 뭐고 다 취소하고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한순간에 6천이 날아가니 얼마나 허망했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자꾸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다독여주는데 귀에 들리지가 않았어요. 어떤 분들은 젊으니까 돈 6천 둘이 벌면 금방 번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그 당시 저희 둘에겐 까마득하기만 한 금액이었습니다. 그게 전 재산이니까요. 그 돈이 공중분해됐다고 생각하니 생각할수록 열이 받는 거예요. 그것도 시아버지라는 사람이 들고 날랐다는 현실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래가지고 결혼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또 가족 친지들한테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눈앞이 깜깜하더라고요. 그런 고민을 밤낮으로 하고 있었는데 제가 걱정되셨는지 찾아온 시어머니께서 엄마 식당 보증금 빼면 얼마 안 되더라도 일단 그 돈으로 어느 정도 메꾸고 나서 천천히 다시 생각해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수년간 해오신 식당인데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다고 차라리 결혼식을 미루겠다고 말씀드렸더니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한테 그동안 해준 것도 없는데 너네한테 도움되기만 하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그렇게 할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또 눈물이 얼마나 나던지 결국 저흰 어머님 말씀대로 진행하기로 했고 남자친구도 자기 이름으로 대출받아 신혼집 구하고 그 대출금은 자기가 혼자 다 갚겠다고 합니다. 물론 남편 혼자 갚겠다고 해도 서로 같이 갚아나가는 거라 막막하기는 했어도 든든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남편은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헤어져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손해를 봐야 하나 한편으론 속이 다 상하더라고요. 똥 싼 놈 따로 그 똥 치우는 사람 따로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는 경찰 수사가 잘 진행되기를 빌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경찰에선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시아버님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경찰에선 예전에 재혼한 가정에서도 집을 나가버린 지 오래였고 주소지도 명확치 않은 사람이라 출처를 알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 기억으론 그 부동산에 다른 중년 여자분이 한 분 더 계셨거든요. 상당히 외모가 화려하고 언변이 좋으신 분이셨고요. 저희한테도 집 잘 구하는 거라며 옆에서 얼마나 바람을 넣던지 중도금 얘기할 때도 이래저래 망설이고 있는데 지금도 그 집 사겠다는 사람한테 연락이 계속 온다고 하면서 잘못하면 집 뺏길 수도 있다고 당시에도 사람 엄청 불안하게 만들었었거든요. 그 바람에 우리 남편이 허겁지겁 은행 가서 6천을 현금으로 찾아왔던 거고요. 저흰 애시당초 집을 사본 경험이 없어서 그 아줌마가 중도금은 현찰로 원래 주는 거라는 말도 그냥 믿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복덕방이 원래 그 아줌마 거라네요. 시아버지가 밖에서 손님 물어오면 그 아줌마가 허위 매물을 보여주면서 중간에서 같이 사기를 쳐온 겁니다. 결국엔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소리였고 이 아줌마가 시아버지에겐 내연녀였던 거죠. 둘이 같이 살면서 사기 한탕 제대로 치고 둘 다 행적을 감춰버렸던 거예요. 자나깨나 경찰에서 소식만 기다렸는데 신고 접수한 지 한 달 정도 되던 때에 그 내연녀가 중국으로 출국했다는 겁니다. 먼 놈의 수사를 그따구로 하는지 출국 정지도 제대로 시켜놓지 않아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편안하게 출국했다고 하는데 어이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담당 형사가 돈이 중국으로 넘어가면 절대 다시 못 찾는다고 했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까마득했습니다. 저희 신혼집 중도금을 가지고 지금 내연녀 해외 도피 자금으로 썼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어쩜 인간이 그렇게 못될 수가 있는지 말이에요. 공범이 해외 도피까지 했다는데 돈을 결국엔 못 찾을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때까지 아무 말 없던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그 일 있고 나서 아무 말도 저한테 안 했거든요. 남편이 엄청 미안해할 때 하는 행동이었고요. 그 사기꾼이 외국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꼴 절대 못 본다면서 자기가 중국까지 쫓아가서 꼭 그 사람들 찾아서 돈 다 받아낼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냉정하게 현실을 봐도 저는 답이 없어 보였어요. 경찰 수사도 엉망이었고 진척도 없는 데다 결혼식은 다가오고 이 사기꾼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도 없고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뭔가 떠올라서 남편에게 이렇게라도 해보자고 말했던 게 있어요. 그때 남편을 시켜서 시아버님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거든요. 아버지, 결혼식이 얼마 안 남았네요. 결혼식 때 아버지께 따로 부탁드릴 게 있어서 연락을 드렸는데 통화가 계속 안 되셔서요. 아버지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사촌이 없어서 제 결혼식 때 축의금 받아줄 사람이 마땅치 않은데 혹시 아버지 아시는 분들 중에 믿고 맡길 만한 분 계실까요? 라고요. 경찰에선 혹시라도 연락이 닿아서 절대 흥분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만남을 유지하라고 말했던 게 있어서 문자를 보내면서도 얼마나 주먹에 힘이 들어가던지 저도 모르게 손바닥이 손톱 자국으로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저희 돈 몇 천만 원을 꿀꺽한 인간이 결혼식에 축의금 그거 끽해야 얼마나 된다고 걸려들겠냐 싶었지만 방법을 따질 때가 아니었어요. 그땐 단순히 뭐라도 해보자란 생각에 저지른 방법이었는데 웃긴 게 그 문자를 보내고 10분 정도 지나니 답장이 오는 겁니다. 전화를 수백 통을 해도 여지껏 안 받던 사람이 말이에요. 자기가 바빴다면서 축의금은 예상대로 자기가 받겠다고 하더군요. 정말 가증스럽기 짝이 없고 기가 차더군요. 도대체 머리에 뭐가 들었으면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걸까 한참을 멍해 있었네요. 그리고 결혼식에서 축의금을 받고 앉아있는 혼주가 세상에 어디 있냐며 남편이 아버지는 혼주석에 앉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믿을만한 삼촌 하나를 데려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연락이 되었던 게 결혼식 불과 일주일 전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우리가 평소에 상상하던 그 결혼식이 아니었고 사기꾼 검거 작전이었습니다. 저흰 결혼식 하루 전날 미리 형사들을 만나 작전 지시를 받았고 나머진 자기네들이 알아서 할 거라며 최대한 침착하게 자연스럽게 하라면서요. 식장 측과도 미리 협조를 받아놓은 상태라 무조건 잡아내고야 말겠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제 하나뿐인 결혼식에 하객 사이사이엔 사복 입은 형사들이 투입되었고 그때까지 저희 가족들은 계속 말 맞추고 동선 연습하고 했었거든요. 정말 저희 남편이 그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저는 신부 대기실에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해야 했거든요. 심장이 막 쿵쾅쿵쾅 뛰면서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친구들은 남의 사정도 모르고 긴장 너무한 거 아니냐며 계속 말을 거는데 그런 말 한마디도 귀에 안 들어올 정도로 계속 신경 쓰이더군요. 그런데 남편 표정이 안 좋아 보였어요. 이건 뭔가 잘못됐구나 싶어서 사진 찍기를 포기하고 나가봤더니 글쎄 시작할 때가 되어가는데도 사기꾼이 아직까지 도착을 안 한 겁니다. 그때까지 축의금을 형사님이 대신 받아주고 계셨어요. 참 이게 무슨 상황인 건지 신랑 표정이 계속 초조해 보였어요. 아무것도 저는 도와주지도 못하고 속만 상하더라고요. 시어머님 가게까지 내놓고 하는 결혼식인데 결혼도 해야 했고 사기꾼도 잡아야 했고 그때까지도 이걸 해야 하나 엎어야 하나 계속 고민하고 있었네요. 그렇게 계속 고민하던 중에 신랑이 식장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기꾼이 마침내 모습을 보였어요. 남편 말론 늦었다고 미안하다며 허겁지겁 달려온 연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게 이게 상황을 아니까 그게 연기인지 진짠지 알겠다고 했고요. 전 당장이라도 가서 한 대 패주고 싶었거든요. 그래도 결혼식이라고 싸구려 기지바지에 운동화를 챙겨 신고 오긴 왔었네요. 사기꾼이 등장하자 현행범으로 잡기 위한 형사들의 노력이 보였어요. 뭔가 엄청 일사불란해 보이더군요. 그리고 나서 축의금 받는 자리로 가서 자기가 신랑 측 축의금 받는 사람이라고 말하고선 가방을 들고 신랑이 입장하는 걸 잠시 지켜보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정신 팔린 틈을 타서 축의금 가방을 들고 냅다 출구 쪽으로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아들을 장가 보내는 눈빛은 전혀 아니었고 그냥 도둑놈 눈빛이었습니다. 작전은 성공했고 결국 밖에서 대기하던 형사들에게 사기꾼은 체포당했고요. 그와 동시에 밖의 상황을 하객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홀 문을 닫아버렸어요. 신부 입장 대기하려고 닫힌 문 앞에 섰는데 시아버님 표정이 아주 가관이었어요. 좋은 날에 인상 쓸 수 없어서 그냥 실컷 웃어드렸습니다. 결국 결혼식도 무사히 마쳤고 사기꾼도 제대로 잡았고요. 원래는 그날 바로 신혼여행을 갔었어야 했는데 사기꾼 얘기가 너무 궁금해서 취소했어요.
우천이라 비행기도 안 떴고 경찰 조사도 같이 받으러 가야 했고요. 저희 시어머님은 식장에서 식사도 안 하시곤 경찰서 찾아가 사기꾼 머리털을 죄다 뽑아버렸다고 해요. 그리곤 조사 도중 알게 된 게 역시나 저희 중도금은 내연녀한테 죄다 넘어가 버린 상태였고요. 그래서 같이 중국으로 넘어가 호호실실 잘 살아보려고 한 거냐고 물어보니 자기도 피해자라고 오히려 화를 내더군요. 알고 보니 내연녀랑은 그렇게 깊은 사이는 아니었고 그냥 몸 부비다 내연녀가 시아버님을 이용해 먹은 거라더군요. 돈은 결국 내연녀한테 홀랑 다 넘어간 게 맞았고요. 그리고 최근엔 그 내연녀도 국제 수사공조를 통해 출처를 알아냈다고 경찰에서 연락받았어요. 그러면서 곧 잡힐 거라면서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이래저래 한바탕 소동 끝에도 돈은 결국 찾지 못했지만 못 잡을 것 같던 사기꾼도 잡았고 결혼식도 제대로 했으니 이만하면 만족하려고 합니다. 물론 내연녀 찾아서 잡고 돈까지 받으면 좋겠지만 어디 사기 사건으로 돈 찾는 게 쉬운가요? 차라리 없는 셈 치고 다시 생각하는 게 정신건강엔 더 좋을 것 같아 남편과 시어머님과는 그렇게 으쌰으쌰하며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님은 가게를 정리하신 탓에 가실 데도 없고 적적하실 것 같아 당분간 저희가 모시고 있고요. 새 가족이지만 각자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며 빚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남편은 집 대출금, 어머님은 태어날 손주 태아보험금,